언노운 아카이브. 오늘은 남미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불리던 에콰도르가 불과 5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마약 전쟁터로 변해버린 이야기입니다. 사실 에콰도르는 오랫동안 남미의 스위스라고 불릴 만큼 안정적인 나라였죠. 이웃 나라인 콜롬비아와 페루가 마약 카르텔 간의 유혈 사태, 그리고 끝없는 내전으로 고통받으며 전 세계 뉴스에 오르내릴 때도 에콰도르는 혼자서 아주 평온한 일상을 유지해왔죠. 은퇴한 미국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노후 거주지 1위로 뽑힐 만큼 그곳의 기후와 치안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그 시절의 에콰도르는 바다 냄새와 초콜릿 향기가 가득한 지상의 낙원이었죠. 관광객들은 밤늦게까지 광장에서 춤을 췄고 아이들은 거리에서 아무 걱정 없이 축구를 했습니다. 마을 축제 때는 모르는 사람도 반갑게 맞아주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소름 끼치도록 달라졌습니다. 현재 에콰도르의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50.9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불과 5, 6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800% 이상 폭증한 수치입니다. 평화롭던 지상의 낙원이 어쩌다가 하룻밤 사이에 마약 카르텔의 온상이 되어버린 걸까요? 평화가 무너지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낙원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는 마약의 악취와 총성만이 남게 되어버린 거죠. 이 비극적인 몰락의 중심에는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024년 1월 9일 평범한 평일 오후였습니다. 에콰도르의 주요 국영 방송국 중 하나인 TC 텔레비전에서 생방송 뉴스가 진행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복면을 쓰고 산탄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괴한들이 스튜디오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린 방송국 직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진행자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다이나믹한 공포를 생중계했습니다. 진행자는 벌벌 떨며 쏘지 마세요 라고 애원했고 괴한들은 카메라를 향해 자신들의 무기를 흔들며 웃었습니다. 심지어 괴한들은 방송용 마이크에 대고 자신들의 조직 이름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로 실시간 생중계되었죠. 이건 단순한 방송국 점거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카르텔이 국가라는 시스템을 향해 우리는 너희 법보다 위에 있다며 던진 공개적인 항복 권고였습니다. 이 사건 직후 에콰도르 정부는 내부 무력 충돌 상태를 선포하며 범죄 조직과의 전면전을 선언했지만 국가가 군대를 동원하고 탱크를 거리에 배치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죠. 이미 거대한 마약 자본이 에콰도르라는 나라 깊숙이 침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극의 시작점을 이해하려면 시계를 2000년대로 되돌려야 합니다. 당시 에콰도르는 자국 화폐인 수크레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도 몇 배씩 폭락하는 살인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빵 하나를 사기 위해 돈뭉치를 자루에 담아 가야 했죠. 쉽게 얘기하자면 화폐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었고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된 거죠. 당시 에콰도르 정부는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자기 나라의 화폐 주권을 포기하고 미국 달러를 공식 화폐로 채택하는 달러화 정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달러를 쓰기 시작하면서 물가는 기적적으로 안정됐고 경제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달러라는 화폐가 마약 카르텔들에게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완벽한 돈 세탁의 파라다이스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된 걸까요? 보통 글로벌 마약 범죄로 번 돈은 환전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레이더망에 걸리기 마련입니다. 마약 거래의 기본 통화는 달러인데 이를 현지 화폐로 바꾸는 과정에서 자금의 흐름이 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에콰도르는 나라 전체가 달러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니 환전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냥 미국과 유럽에서 마약을 팔고 받은 달러 현금을 그대로 에콰도르로 들여와서 현지의 합법적인 바나나 농장이나 부동산 업체 혹은 작은 슈퍼마켓에 쏟아부으면 그 즉시 감쪽같이 세탁된 깨끗한 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하루에 10명도 안 오는 구멍가게가 장부에는 하루 매출 1만 달러라고 적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라에 달러가 넘쳐나니까요. 마약 자금이 실물 경제 속으로 스며들어도 이를 가려낼 장치가 없는 겁니다. 즉 국가 경제를 구원하려고 도입한 달러화 시스템이 역설적으로 범죄 조직에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금융세탁 인프라를 무상으로 제공해준 셈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에콰도르의 지리도 한몫했습니다. 에콰도르는 세계 최대의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와 페루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딱 끼어 있죠. 과거에는 마약 카르텔들이 자기 나라 항구를 통해 물건을 수출했는데 콜롬비아 정부가 미국과 공조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자 카르텔들은 감시가 훨씬 허술하고 국경이 느슨한 에콰도르로 눈을 돌려버린 겁니다. 에콰도르는 당시 치안이 너무 평화로웠던 나머지
국경 근처의 검문 시스템이나 항구 보안이 이웃 나라들에 비해 매우 취약했거든요. 산악지대와 해안선이 복잡하게 얽힌 에콰도르의 지형은 카르텔들에게는 최고의 은신처이자 물류 루트가 되어버린 거죠. 특히 에콰도르 제2의 도시이자 최대 항구인 과야킬이 이 비극의 물류 허브가 되었습니다. 에콰도르는 세계 1위의 바나나 수출 대국으로 전 세계 바나나 수출량의 약 30%를 책임지고 있죠. 매년 수백만 개의 컨테이너가 바나나를 싣고 유럽과 미국으로 떠납니다. 카르텔들은 이 거대한 수출망을 아주 영리하게 이용했습니다. 바나나는 신선도가 생명이라 세관에서도 빠른 통관을 위해 전수검사를 하지 못한다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바나나 박스 밑바닥이나 컨테이너 벽면 틈새에 코카인을 숨겨서 보내면 적발될 확률이 매우 낮았던 겁니다. 심지어 눈먼 갈고리라고 불리는 유행하는 수법이 있는데 수출업자도 모르게 컨테이너 실을 뜯고 마약을 넣은 뒤 다시 가짜 실로 봉인하는 방식이죠. 2023년에는 스페인 아레시라스 항구에서 에콰도르발 바나나 컨테이너에 숨겨진 코카인 9.5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스페인 역사상 최대 규모였죠. 최근에는 바나나뿐만 아니라 에콰도르의 또 다른 주력 상품인 냉동새우 컨테이너와 장미 수출 상자까지 마약의 운반책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물류의 배후에는 발칸 카르텔이라 불리는 알바니아 마피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2010년대 중반부터 아예 과야킬에 상주하며 남미의 코카인을 유럽으로 직접 실어 나르는 도매상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합법적인 수출 기업을 세우고 복잡한 지분 구조를 통해 마약 자금을 세탁하며 에콰도르의 항구를 사실상 자신들의 전용 터미널처럼 사용하고 있죠. 과야킬 주변의 늪지대 같은 맹그로브 숲은 이들에게 완벽한 은신처입니다. 게데오네스라고 불리는 소형 보트 운전사들이 한밤중에 맹그로브 숲 사이를 누비며 대형 선박에 마약을 옮겨 싣습니다. 경찰의 감시는 이 촘촘한 늪지대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시스템적 결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가가 공공 서비스와 치안 예산을 극단적으로 줄였던 긴축 정책에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자 에콰도르 정부는 공무원 수를 줄이고 교도소 관리 예산과 경찰 지원금을 대폭 삭감했죠.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하에 국가의 방어막을 스스로 걷어낸 겁니다. 그 결과 에콰도르의 교도소는 범죄자를 격리하고 교화하는 공간이 아니라 마약왕들이 군대 수준의 경호를 받으며 외부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카르텔의 안전한 본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피토라는 인물의 탈옥입니다. 그는 에콰도르 최대 카르텔인 로스 초네로스의 수장인데 2024년 1월 정부가 그를 더 보안이 철저한 곳으로 옮기려 하자 감쪽같이 사라졌죠. 무려 3,000명의 군경이 교도소를 에워싸고 그를 찾았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본인의 전용 침대와 평면 TV를 갖추고 지냈으며 심지어 감옥 안에서 자신의 범죄 인생을 찬양하는 뮤직비디오까지 촬영했습니다. 간수들은 그의 시중을 들었고 그는 감옥 안에서 외부의 적들을 제거하라는 명령도 내렸죠. 국가가 관리해야 할 교도소가 카르텔의 요새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에콰도르 교도소 내부에서는 수십 차례의 끔찍한 폭동과 집단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재소자들끼리 서로를 참혹하게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하는 광경이 교도소 안에서 벌어졌지만 경찰과 군대는 문 밖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한 번의 폭동으로 1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반복되었는데 이건 이미 교도소 내부의 무장이 자동소총과 수류탄으로 갖춰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통제권을 상실한 교도소 안에서 카르텔의 두목들은 호화로운 파티를 즐기며 전 세계 카르텔과 화상회의도 했죠. 상황이 이러니 국가는 복지와 교육을 포기했고 그 빈자리에는 마약 자본이 뿌리는 검은 돈들이 아주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일자리가 사라진 빈민가 아이들에게 카르텔은 유일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10대 소년들은 스마트폰과 약간의 용돈을 주는 카르텔의 유혹에 빠져 너무나 쉽게 총을 들고 암살자로 훈련받는 것은 일상이 되었고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는 카르텔의 화려한 삶을 동경하게 만드는 나르코랩 영상들이 도배되었죠. 나르코랩은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문화와 힙합이 결합된 음악 장르를 일컫는 용어인데 특정 카르텔 조직원을 찬양하거나 그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때로는 실제 범죄 현장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금리를 하고 비싼 차를 타는 범죄자들이 아이들의 영웅이 되는 거죠. 왜 에콰도르에서 멕시코 랩이 유행하냐? 최근 멕시코의 거대 조직인 시날로아 카르텔과 할리스코 차세대 카르텔이 현지 조직인 로스 초네로스 등과 손을 잡으며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약 조직원의 삶을 찬양하거나 위세를 과시하는 멕시코 특유의 나르코 문화가 자연스럽게 유입된 겁니다. 이들에게 카르텔은 부패한 국가보다 더 확실한 생존의 동아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에콰도르 빈민가에서는 가난하고 비참하게 80살까지 사느니 카르텔의 전사로 화려하게 살다가 20살에 죽는 게 낫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국가가 포기했을 때 시스템은 마약에 중독된 괴물들을 대량으로 생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이 멈춘 자리에 살인이 직업이 된 아이들이 들어선 것입니다. 현재 에콰도르의 풍경은 그야말로 디스토피아 그 자체입니다. 한때 전 세계 여행자들로 북적거리던 해변 마을과 광장에는 이제 정적만이 흐릅니다. 특히 에스메랄다스 같은 북부 해안 지역은 아예 군대도 포기한 무법지대가 되었습니다. 밤 9시가 넘으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사람들은 집 안에서 문을 걸어 잠깁니다. 어제의 친절한 이웃이 오늘은 카르텔에 매수되어 나를 감시하고 고발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공동체를 갈갈이 찢어놓았기 때문이죠. 상점 주인들은 카르텔에게 바쿠나, 즉 백신이라는 뜻의 보호비를 매달 상납해야 합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가게 입구에 수류탄이 터지거나 가족이 대낮에 납치당하는 일이 일상화되었죠. 국가에 세금을 내도 지켜주지 않으니 시민들은 생존을 위해 범죄 조직에 상납금을 내는 이중수탈의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카르텔은 에콰도르의 실질적인 입법, 사법, 행정권을 행사하는 그림자 정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마약 자본은 천문학적인 달러 현금을 앞세워 판사, 검사, 경찰 고위 간부들을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2024년 세상을 뒤흔든 메타스타시스 수사와 푸르가 수사 결과는 에콰도르라는 국가가 얼마나 깊게 썩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메타스타시스는 주로 암세포가 원발 부위에서 다른 조직으로 퍼지는 전이를 뜻하는 의학용어인데 마약 카르텔이 국가의 사법체계, 경찰, 고위 관료들을 어떻게 매수하고 부패시켰는지를 보여주는 대규모 조사 사건이며 푸르가는 스페인어로 정화를 뜻하며 사법체계 내에서 암세포처럼 퍼진 부패와 범죄 조직의 결탁을 통째로 씻어내겠다는 검찰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수사였습니다. 대법원 판사와 지방검찰청장, 고위경찰 총수들이 마약 왕들과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범죄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겼습니다. 이 뇌물로 그들은 호화 아파트를 사고 고급 외제차를 굴렸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후보였던 페르난도 비아비센시오가 카르텔과 정치권의 유착을 폭로하려다 유세 도중 대낮에 총에 맞아 암살되는 비극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는 죽기 전 에콰도르는 카르텔의 나라가 되었다고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총성에 묻혀버렸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멕시코의 세계 최강 카르텔들뿐만 아니라 유럽의 마약 조직들까지 에콰도르로 진출했습니다. 특히 알바니아 마피아는 이제 에콰도르 현지 조직들의 전략 기획자 역할을 합니다. 멕시코의 시날로아 카르텔과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은 이제 에콰도르 현지 조직들을 아바타처럼 내세워 에콰도르를 남미 최대의 물류기지로 장악하기 위한 대리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권총을 들고 싸우는 깡패 수준이 아닙니다. 드론 폭탄을 날려 교도소를 타격하고 장갑차와 군용 소총으로 무장해 군경과 시가전을 벌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에콰도르 군경이 벌인 교전 횟수와 폭발 사고는 과거 내전 당시의 수치를 훨씬 웃돕니다. 가장 창의적이고 활기차야 할 청년들은 카르텔의 총잡이가 되어 길거리에서 이름 없이 쓰러져가고 국가의 기둥인 중산층과 지식인들은 정든 고향을 등지고 미국이나 유럽으로 집단으로 탈출하는 현상인 엑소더스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작된 에콰도르의 이민 행렬은 남미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떠나고 교사가 떠나며 기술자가 떠나는 나라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인적 자본이 통째로 증발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숙련된 의료진의 유출은 현재 에콰도르 공공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병원은 있지만 치료할 의사가 없는 그런 참담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한 나라의 운명이 단 몇 년 만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 비정한 현실. 마약과 달러, 그리고 부패가 빚어낸 에콰도르의 잔혹한 연대기. 한때의 낙원이 지옥으로 변해버린 에콰도르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마약 전쟁터로 변해버린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